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너도 어머니 자식이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은 형님이 알아서 지셔야죠. 그럴 작정으로 우리 유산 다 가로챈 거 아니었어요. 가로채?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자식된 도리도 모르는 놈아. 그건 권 씨가 형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 집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내 것도 뺏어갔으니 형님이 내 자식된 도리도 같이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다달이 150만 원이나 하는 어머니 요양원비를 지금 나 혼자 대라는 소리야.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지요. 150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서 모시세요. 저한테서 뺏어간 땅이라도 팔아서 내시던가요. 그 땅은 팔리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주고 소처럼 부려먹으려던 거 겨우 탈출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못 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제가 돈 좀 생기니까 이제야 사람으로 보이세요? 참 간사하네요.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지금 95세야.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해가면서 어머니 내가 모셨어. 이젠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 데리고 가든 병원에 입원시키든. 지금 하도 헛소리를 해서 내가 묶어놨다. 그런 줄이나 알아라. 큰형님인 75세 권명연과 전화로 다투고 있는 사람은 이야기의 주인공, 올해 65세가 된 권희로 씨입니다. 전화를 끊고도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다시는 신경 끄고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권 씨에게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한다. 인간이라면 당신한테 이런 전화 절대 못하지. 내가 다 억울해서 눈물이 나. 눈물 짓는 아내를 보며 권 씨도 착잡한 마음에 하늘만 쳐다봅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추호도 그럴 생각하지 마. 그런다고 해도 아무도 당신한테 뭐라고 못해. 아내는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주는 것에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불효자라고 하겠지만 아내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권 씨도 아내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를 마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이중적인 마음에 스스로도 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권희로 씨는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큰형님과 누나가 하나 있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셋이 있었죠. 아버지는 권 씨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젊은 나이에 별세하셨고 그 후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형님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큰형 말 잘 들어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분으로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아버지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옳은 줄 알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님이 하는 말이 어머니에겐 법이었습니다. 권 씨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형님은 법이었는데 악법이었죠. 큰형님은 동생들을 종처럼 부리는 독불 장군이었고 기분이 틀어지는 날에는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형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너도 내년부터 날 도와서 농사 지어야지. 큰형님의 말에 어린 권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가 막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나이였습니다. 형님,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만하면 됐어. 중학교까지 나왔으면 됐지. 농사 짓는데 더 공부할 것 뭐 있냐?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형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뭐? 네 누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나도 네 누나도 다 일하고 있는데 뭐? 고등학교? 이 정도 공부시켜줬으면 됐지. 머리에 똥만 차서는 가서 잠이나 쳐자라. 권 씨는 옆에 있던 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권 씨를 외면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던 권 씨는 대학까지는 몰라도 고등학교만은 꼭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사람구실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말에 누구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이죠. 명연이 말 들어. 그래도 명연이가 너는 남자애라고 공부 더 시켜준 거잖냐. 얼른 형 도와서 일해야지. 네 형이 고생이 많다. 어머니의 말에 권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큰형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권 씨가 진학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권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동안 집에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었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취직에 성공한 뒤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죠. 아버지가 저주라고 하셨던 밭, 이제 저 주세요. 땅 부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들에게만 땅을 나눠주려고 하셨는데 그중 둘째 아들인 권 씨에게는 길 건너 있는 밭 1000평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권 씨도 늘 그 땅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고 취직도 해서 완전한 독립을 했으니 자신의 땅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고 내려온 것이죠. 몇 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땅이냐? 그 잘난 고등학교에서 예의는 안 가르치든 큰형님이 못마땅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그 땅이 왜 필요하냐? 막내까지 20살 넘으면 다 정리해서 나눠줄 건데 왜 집에 쳐들어와서 그걸 달라 그래? 어련히 알아서 주는데 말이야. 그래. 네 형이 다 챙겨서 줄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밥이나 먹지. 왜 큰 소리를 내? 어서 앉아. 어머니는 권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권 씨가 마지못해 밥상 앞에 앉자 큰형님이 또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넌 어차피 그 땅에다 농사도 안 지을 거잖냐.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뭐하게? 내가 팔아서 줘야지. 결혼할 때쯤 되면 다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권 씨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정말 권 씨가 결혼할 때가 되어 다시 큰형님을 찾아갔죠. 이제는 진짜 주세요. 형님! 결혼할 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큰형님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골 땅이 네 생각대로 그렇게 금방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아냐? 수포에서 엿바꿔 먹는 줄 아냐? 금방이라뇨.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요. 나도 골치가 아프다. 내가 얼마나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애초에 네가 그 땅 다 갖는 건 아니지. 큰아들인 내가 있는데 그 땅은 일부일 뿐이었고 큰아들인 형님의 몫은 넘쳐났습니다. 살고 있는 집만 해도 큰형님 앞으로 되어 있었죠. 자꾸 찾아오다뇨. 안 주시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좀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땅 저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했지만 그동안 네 형이 고생이 많았잖냐. 그리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권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팔아서 주겠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주진 못하겠다는 큰형님.
어쨌든 결혼한다니까 나도 빨리 알아보마. 그러니까 이 일 가지고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곤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로야, 형 마음은 오죽하겠냐? 너 그 땅은 엄마가 형한테 잘 말해보마. 밥은 먹었어? 들어와서 한술 뜨고 가. 어머니도 똑같아요. 큰형님 말고는 자식으로 안 보이세요. 어떻게 어머니 아들 결혼하는데 땡전 한 푼 보태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제목까지 뺏어가는데 두고만 보세요? 권 씨가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설마 형이 안 죽이야 하겠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지. 걱정 말어. 그리고 결혼에 못 보태는 건 요즘 네 형이 애들 키우느라 이리저리 돈 쓸 때가 많아 그렇지. 어머니의 구구절절한 변명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 집이 바로 큰형님네였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빌려주고 한 것만으로도 수입이 차고 넘칠 텐데 뭐가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건지. 결국 권 씨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자신이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월세집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엔 큰형님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서울로 권 씨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어떻게 오셨어요? 권 씨와 아내가 놀라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명연이가 데려다 줬지. 오랜만에 우리 작은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권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내심 반가웠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고 큰형님네 보기 싫어 자주 내려가지 않았더니 어머니를 뵌 것은 손에 꼽았으니 말이죠. 작은 아들이 사는 집을 처음 보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어머니. 사는 게 좀 그렇죠? 아늑하고 좋은데 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수입이 나쁘지 않아 알뜰하게 모아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한 권 씨. 그나저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겸사겸사 왔지. 이것도 네 도장도 필요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종이를 꺼내는 어머니.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큰 집 있잖냐? 예전에 네 아버지가 큰 집에 돈을 좀 꿨어. 근데 이번에 그걸 갚으라잖냐?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정리해서 그걸 갚으려고 한다. 얼마나 빌리셨다는데요?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그 돈을 갚으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빌리신 돈이니까 다 같이 갚는 게 맞지. 어머니의 말에 권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밀어진 종이 위에 도장을 찍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어요. 오실 줄 모르고 저희 먹던 대로 차렸어요. 어머니. 권 씨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평소보다 신경 쓴 티가 나는 밥상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네. 맛있게 먹으마. 어머니와 권 씨 부부는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며느리가 오랜만에 어머니랑 자라며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보는지. 큰형님만 아니었다면 어머니 손길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올 필요도 없었던 권 씨이기에 괜스레 속이 쓰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큰형님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권 씨에겐 하나뿐인 어머니였으니 말이죠. 잠들기 전까지 어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머리맡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벽을 보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우리 큰아들 명연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명현이 자식들도 모두 공부 잘하고 아프지 않고 복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이로도 일이 잘 풀려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고 별 탈 없이 평온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중얼중얼 기도를 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권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밖에 몰랐죠. 기도에도 등장하지 않는 여동생들이 짠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고는 권 씨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권 씨는 시골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나 돼야 한 번씩 내려가 봤죠. 그러다가 하던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커가고 사업이 어려워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이 힘들어질 지경이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시골에 연락하게 됐습니다. 형님, 제 땅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인이 되면 받았어야 했던 건데 제 나이가 벌써 35이에요. 애들도 있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만 힘드냐? 요즘 다들 힘든 것 뻔히 알잖냐? 이런 때 땅이 무슨 수로 팔리냐? 그 땅 팔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땅이 20년이 넘게 안 팔리냐고요. 뻘밭도 이 세월이면 10번도 넘게 팔렸을 거예요. 나도 힘들어서 그 땅도 그냥 팔아버리고 싶다. 내가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냐? 형님 큰아들 성철이는 의대도 보내셨잖아요. 의대 학비가 얼만데 자식 가르칠 돈은 있으면서 왜 동생 돈을 떼먹으려고 하세요? 너는 아무튼 나를 나쁜 놈 만드는데 재주가 많은 놈이야. 내가 너 키워준 부모 같은 형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평생 내가 모셨고 네 밑으로 동생들 줄줄줄 다 내가 키워서 시집 보내고 했어. 그런데 그 땅 조금 안 줬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말이야, 너 그 땅 포기한다고 도장도 찍었잖냐? 그래도 동생이라고 조금 챙겨주려고 했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됐다.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끊겨버린 전화. 권 씨가 그 땅을 포기한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형님의 말. 처음엔 황당했지만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저를 찾아왔던 어머니. 그리고 도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이 대신 받고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곤 다시 끊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결혼해서 독립한 여동생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우리한테도 다 도장 받아갔었어. 나도 최근에 알았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 다 큰오빠한테 주겠다는 문서였대. 나는 엄마가 찍으라길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찍었어. 결국 큰형님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 씨를 괴롭게 한 사실은 그 일이 어머니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권 씨는 마음속에서 가족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어차피 땅은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고 여태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권 씨는 오기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IMF도 거쳐갔고 여러 번 망하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골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권 씨에게 연락이 온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손주 성철이 병원을 차려야 하는데 너도 좀 보태줄 수 있겠냐? 건너 서로의 소식은 꾸준히 전해졌는데 서울에서 사업이 잘 돼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권 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장난하시는 거죠? 저한테 하실 말씀이 고작 그거밖에 없으세요.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형제요? 어머니는 형제들 재산 다 뺏어서 큰형님 주셨죠. 그게 형제끼리 할 짓이에요. 그건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네 형이 하도 시켜서. 근데 네 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하느라 힘들었잖냐. 그리고 장남이 잘 살아야 나머지도 그 덕을 보는 법이야. 거봐라. 명현이 아들이 의사 됐으니 이제 우리 집안이 전부 피겠지. 그 재산들 다 가졌으면 힘들었네 어쨌네 할 자격 없어요. 이제 그 땅 다 있고 살고 있으니까요. 달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죠. 어머니가 저한테 뭘 해주신 게 있길래 큰형님 아들 병원 차릴 돈을 대라고 하세요. 권 씨는 울음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고 있는 권 씨를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불쌍해. 너무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냥 잊고 살아요. 그렇게 연을 끊고 살았고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니 어느덧 권 씨는 65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는 95세가 되었다는 말이었죠. 여동생들의 말에 의하면 치매 증상은 보이시지만 아직까진 건강하시다는 어머니. 권 씨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장수하신 편이라 매년 올해 돌아가시면 어쩌지, 내년에 돌아가시면 어쩌지. 연은 끊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돌아가시기 전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올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권 씨는 다시 시골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배웠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어머니. 정정하던 어머니는 이불 위에 누운 채 권 씨를 맞았습니다. 이로야, 내 아들 이로야, 왔니? 권 씨를 보더니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 권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도 가끔 못 알아보시는데 도련님은 알아보시네요. 형수의 말에 권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차마 내민 손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권 씨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입술은 다 부르텄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어머니. 왜 이제야 왔어? 어머니의 말에 권 씨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권 씨라고 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평생 원망하며 그리워하며 살았죠. 어디가 편찮으시길래 누워만 계세요. 권 씨가 묻자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안 편찮으신지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도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요. 어머니 저렇게 일어나지도 못하시니까 혼자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큰형님과 형수는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증오했지만 그간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지 형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았으니 어머니는 알아서 성심성의껏 잘 챙겨야겠죠. 이로야, 보고 싶었다. 어머니는 권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하룻밤 자고 가세요. 형수가 어머니 옆에 이불을 깔며 말했습니다. 형님은요? 오늘 안 들어온대요. 큰형님도 사람이라고 권 씨의 얼굴을 보기 껄끄러웠는지 권 씨가 도착해 있을 때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그날 저녁 어머니의 곁에 누웠습니다.
조용히 누워있자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떠오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인지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어머니. 못 보고 돌아가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오긴 했지만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원망만 남은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을 앞둔 듯한 어머니를 보니 떠오른 감정은 슬픔이었죠. 어머니는 권 씨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권 씨도 설핏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땐 사위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의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권 씨가 어머니의 말소리에 잠에서 깬 듯했습니다. 우리 명연이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우리 손주들도 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굽어 살펴주시고. 누구에게 빌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기도. 아픈 몸을 일으켜 또다시 벽을 보며 새벽 기도를 하는 어머니. 분명 권 씨 인생을 더 힘들게 했던 어머니이지만, 증오했던 어머니이지만,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들은 권 씨의 감정은 평생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권 씨는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큰언니가 그러는데 글쎄, 새언니가 전화해서 엄마 요양원에 보낸다고 동생들한테 다 연락 돌리라고 했대. 나 참 기가 막혀서. 자기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할 입장이야? 권 씨와 같은 처지의 누나와 여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권 씨처럼 대부분 연을 끊고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쩌면 아들인 권 씨보다도 더 서름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한 달에 요양원 비용이 150만 원인데 형제끼리 다 같이 나눠서 내자고 그랬대? 말이 돼? 우리 돈 다 가져가서 입 싹 닦아놓고 이제 와서 왜 돈을 달래? 돈은 우리가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오빠도 그 얘기 들었나 해서. 어쩔 거야? 뭘 어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 바쁘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심란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연락은 받은 거냐? 무슨 연락이요? 네 누나한테 연락 넣으라고 했는데 안 했어?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들었구만. 아무튼 그런 줄 알아라. 다음 주 내로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갈 거니까. 아주 당당한 말투였습니다. 요양원엔 왜 모셔요? 형님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려야지.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양반을 어떻게 똥오줌 받아가며 돌봐? 그건 형님이 하든 형수가 하든 해야죠. 왜 형제들한테 돈을 걷어요? 이런 부려막심한 놈을 봤나? 너도 어머니 자식이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은 형님이 알아서 지셔야죠. 그럴 작정으로 우리 유산 다 가로챈 거 아니었어요? 가로채?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자식된 도리도 모르는 놈아! 그건 권 씨가 형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 집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내 것도 뺏어갔으니 형님이 내 자식된 도리도 같이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다달이 150만 원이나 하는 병원비를 지금 나 혼자 대라는 소리야?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지요. 150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서 모시세요. 땅이라도 팔아서 내시던가요.
그 땅은 팔리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주고 소처럼 부려먹으려던 거 겨우 탈출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못 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돈 생기니까 이제야 사람으로 보이세요. 참 간사하네요.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지금 95세야.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해가면서 어머니 내가 모셨어. 이젠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 데리고 가든 병원에 입원시키든. 지금 하도 헛소리를 해서 내가 묶어놨다. 그런 줄이나 알아라.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큰형님의 권 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헛소리를 해서 입을 막았다면 이해하겠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왜 묶어놨다는 거야? 그러자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권 씨의 아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거짓말 하신 거겠지. 그냥 위협하신 거 아니겠어? 원래 그러셨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러고는 권 씨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안 그럴 거지? 뭐가? 요양원 비용 나눠서 내자는 거 말이야. 안 줄 거지? 그러자 권 씨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 씨랑 수십 년 살아온 아내가 권 씨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형님네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매달 150만 원이나 쓰려니까 아까워서 남의 돈 가지고 낼 생각인 거지. 진짜 어머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집이랑 땅을 팔아서라도 그 병원비를 못 내겠어? 의사 손자도 있고. 권 씨라고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모자르듯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천륜인 것도 알고 있었죠. 나도 알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어머니 자식이잖아. 어머니는 평생 큰아들밖에 모르셨어. 그런데도 당신이 자식 노릇을 해야 해? 아내가 답답해하며 말하자 권 씨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을 떠나서 내가 어머니 아들로서 이대로 나 몰라라 하고 보내버린다면 나는 그게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어머니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겠지. 여보, 나도 말도 안 된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 도리는 다 해야지 싶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형님은 형님이고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래야 잊고 살아. 당신 참 불쌍해. 제대로 정 한 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누가 들으면 지어낸 얘기라고 하겠어. 내가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믿겠어. 참 세상 별나다. 당신이 착해서 탈이야. 왜 남들처럼 모질지 못해. 그러자 권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그럼 이제 와서 어머니가 불쌍해졌어? 어머니 불쌍하지. 그렇게 누워 계신 걸 막상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 근데 어머니가 애틋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제 돈 때문에 형제끼리 물고 뜯고 그만하고 싶다. 차라리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것을 뭐하러 다시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돈 몇십만 원씩 주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로 또 싸우고 헐뜯고 안 할래.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난. 낮은 목소리로 가만가만히 말하는 남편에 아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가 되어 어머니의 입원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의 어깨를 한번 도닥여 주었습니다. 권 씨는 요양원을 향해 운전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권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엄마 모시겠다는데 당연히 그 돈은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안 모셔도 내가 받아야지. 형은 그동안 아버지 공장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또 그 얘기야?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나 아니었으면 그 공장은 지금 있지도 않았고, 너는 공무원은커녕 그 나이까지 공부하지도 못했어. 어찌됐든 아버지 거였던 공장을 형이 받았으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이 집은 내가 받는 게 맞잖아. 그리고 그 대신 엄마도 우리가 모신다는 거고. 멀쩡한 엄마를 갑자기 왜 모시겠다고 난리야? 그럴 거면 결혼할 때 이 집에서 그냥 살지 왜 굳이 나가 살았어? 멀쩡하긴. 이번에도 아파서 병원 갔다 오셨는데? 형이 늘 그렇게 무심하니까 엄마가 나랑 살겠다는 거 아냐? 그러면 엄마 재산도 같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련님, 그건 아니죠. 원래 상속 받을 땐 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라도 했어요. 살아있는 엄마를 왜 형수가 죽여요? 상속은 무슨 상속이야? 무식하면 말을 아끼셔야지. 야 임마, 너 말 다 했어? 이 자식이 그동안 건방지게 굴어도 참아 넘겼더니 선을 모르네. 너는 그렇게 유식해서 그 꼴로 살고 있냐? 그리고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늘 정석이 그렇게 품에 끼고 사시더니 이제는 돈까지 전부 정석이 주시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저희를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뭐예요? 차별이라니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나는 그냥 정석이가 기 죽을까봐. 형은 그렇게 평생 큰아들 대접받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진짜 욕심이 끝도 없구나.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는 형제들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 올해 80세가 된 양순희 씨입니다. 첫째 아들은 올해 52세 신용철, 둘째 아들은 44세 신정석입니다. 용철과 정석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형제 사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친정도 없는 양씨 할머니. 양씨는 이 세상에 오로지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아들들과 등을 돌리고 산다면 양씨는 더 이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죠. 양씨는 눈물 흘리며 자신들의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씨의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양씨의 큰아들이 32세, 둘째 아들이 24세였죠. 둘째 아들 신정석은 행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첫째 아들 신용철은 아버지를 도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모두들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석이도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데 너 혼자 어떻게 이 집안을 건사하냐? 아버지 안 계시니까 제가 가장이잖아요. 네가 어깨에 짐이 무겁다. 그렇게 큰아들이 남편의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했지만 아버지 도움 없이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에 용철은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결국엔 10년 만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보다도 규모를 키울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에 둘째 정석은 고시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너 그냥 공무원 시험 봐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둘게. 그게 벌써 몇 년이냐. 이쯤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여태 공부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꼭 하고 싶어. 네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다. 언제까지 펜만 들고 살래? 그리고 공부하느라 지금까지 까먹은 돈이 얼마야. 사실 네 형수 보기에도 민망하다. 다 큰 동생 돈 대주는 거 눈 감아주는 여자 많지 않아? 당장 구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 그렇게 둘째 정석은 하던 공부를 포기하고 구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정석은 꿈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양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진 양 씨. 그리고 첫째 아들은 사업으로 성공했고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니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양 씨만은 맘속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부 함께 살던 시절에는 화목했지만 아들들 모두 결혼해서 독립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니 사이가 확실히 이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밀가루가 부족하네요. 하나 사올까요? 아니다. 새로 사뒀어. 거기 찬장 열어봐라. 양 씨와 작은 아들 그리고 작은 며느리 셋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형님은 늦으신데요? 전을 부치던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난다나 봐. 양 씨가 대답하자 둘째 며느리의 입이 대빨 튀어나옵니다. 일은 아주버님이 하시는데 왜 형님까지 늦게 온대요?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양 씨도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첫째는 일이 바쁘다고 제사 음식 준비를 도운 적이 없으니 말이죠. 항상 준비가 다 되면 저녁 늦게 오곤 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부부는 퇴근 시간이 빨라서 늘 제사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왜 꼭 제삿날이나 명절날에만 바쁜지 모르겠네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바쁘다는데 어쩌니. 너 저기 앉아서 좀 쉬고 있어라. 이것만 하면 되니까. 양 씨도 둘째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에 대부분 준비를 끝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마침 첫째 부부가 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공장에 일이 생겨서. 그러자 묵묵히 앉아서 밤을 깎고 있던 둘째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일은 형이 하는데 왜 형수는 안 오시고요? 그러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민망한 듯 웃자 첫째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네 형수가 하는 일이 왜 없어? 전반적인 관리는 다 형수가 하는데. 너는 그리고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형수님이라고 해야지. 형수?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웃으며 말렸습니다. 아이, 왜 이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음식 준비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꼭 일찍 올게요. 이 말도 매년 듣는 말이지만 모르는 척 며느리가 건네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뭐야?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장 보셨잖아요. 그리고 늦게 와서 죄송해서 그렇죠. 매번 이렇게 봉투를 내미는 첫째 며느리의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둘째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양 씨. 양 씨가 힐끔 쳐다보자 역시 둘째 부부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돈으로 쉽게 공을 가로채네. 둘째 아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첫째도 양 씨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괜히 분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일 때문이면 어쩔 수 없지. 내년부터는 제사에 이렇게 모이지 말고 나 혼자 밥 한 술 떠놓고 네 아버지한테 인사나 해야겠다.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첫째는 스스로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제사 준비를 하는 둘째도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희생자밖에 없는 제사를 다 같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발끈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사를 왜 안 지내요? 아버지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서운해하는 거 걱정되면
내년부터는 형하고 형수도 같이 준비해. 엄마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러다 허리 부러지겠어. 알았다. 이것 조금 도운 것 가지고 생색은. 남자가 이런 걸로 꿍해 있냐. 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리는 지키자 이거야. 돈 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공무원 아니랄까봐 되게 깐깐하게 구네. 아니, 공무원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또다시 높아지는 언성의 양씨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둘의 성향이 너무나도 달라서 모이기만 하면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첫째는 유들유들한 성격이고 둘째는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죠. 그리고 아들들도 문제였지만 며느리들도 문제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니 이제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양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과 좀 싱싱한 걸로 사지. 진작 말했으면 내가 백화점에서 사왔지. 그거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어머, 그래? 시장에서 사셨구나.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 제사에 좋은 거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부턴 제가 사올게요. 전 부치는 거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형님, 그건 거기다 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놓는 거 맞아. 작년에도 여기다 놨잖아. 형님은 어떻게 10년 동안 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웃으며 말하는 둘째 며느리를 첫째 며느리가 노려보았습니다. 분하지만 뭐라고 반박은 하지 못했죠. 사실 첫째 며느리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는 다르게 첫째 며느리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서구는 요새 공부 잘해요? 내년에 수능 볼 텐데. 열심히 하고 있지? 요즘은 부모가 애들이 어떤 공부하는지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부모 대학 따라간다고. 아, 형님은? 둘째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자 첫째 며느리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니까 곧잘하던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갈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역시 요즘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하고 호호 웃는 첫째 며느리를 둘째가 얄밉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좋은 대학 가도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요즘 고민은 고민이야. 좋은 대학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맞다. 해로 어린이집 알아보고 있어? 작은 며느리가 일하던 어린이집이 최근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두고 큰 며느리가 한마디 하자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작은 아들까지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양씨가 얼른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잡담 그만하고 이제 절하자. 시간이 너무 늦었다. 막말을 하려던 작은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고 큰아들도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내가 뭘? 늘 이런 식이다 보니 함께 모인다고 좋은 마음만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게 투닥거리는 아들과 며느리들 사이에서 양 씨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제사 때는 조용히 넘어간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 씨의 팔순을 앞두고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팔순 잔치 비용을 누가 내느냐로 말이죠. 제사 때 이후로 3개월 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잔치는 무슨 잔치야. 그냥 간단하게 밥이나 먹자. 에이,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왜 팔순잔치를 안 해요? 칠순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요, 엄마. 이번에는 해야죠. 그런 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냐. 양 씨의 말에 큰아들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반씩 나누면 얼마 안 돼요. 그러자 작은 아들이 큰아들을 휙 하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잔치를 우리 둘이 똑같이 내자고? 작은 아들의 말에 큰아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내지? 설마 나한테 다 내라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내야지. 어떻게 돈 없는 동생한테까지 돈을 내라 그러냐. 공무원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애엄마도 일 그만둬서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야, 임마. 너는 꼭 돈 낼 때만 공무원 타령하더라. 암만 그래도 너는 철밥통 아니냐. 연차도 제법 돼서 이제 좀 살림 피지 않았어? 왜 맨날 죽는 소리야? 일반적으로 하면 나라고 안 내고 싶겠어? 호텔에서 한다 어쩐다 하면서 나보고 반을 내라 그러면 나가 죽으라는 거 아니야? 엄마 팔순 잔치하는데 돈이 많고 적구가 어딨어? 너는 엄마 자식 아니야? 당연히 똑같이 내야지. 이런 걸로 입씨름하고 있는 게 황당하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 거면 이런 것도 형이 내면서 유세를 떨어.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정작 이럴 때만 반반 내자고 난리야. 유세? 너 말 다 했어? 막말로 너 공무원이라도 되게 공부시켜준 게 누구야? 나잖아. 그 돈 다 우리 가족 공장에서 나온 돈이잖아. 그리고 형이 공부만 끝까지 시켜줬어도 지금보단 훨씬 잘 살았어. 그러면 그깟 팔순잔치 내가 다 낼 수도 있었고. 가족 공장? 네가 공장일에 손이나 댄 적이 있냐? 도둑놈 신보네. 그리고 네가 1, 2년 공부 더 한다고 붙었겠냐? 또다시 과열되는 두 아들의 대화. 보다 못한 양 씨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지겹다, 지겨워. 팔순 잔치가 뭐라고 싸워. 그냥 밥 한 끼 먹자니까. 아니에요, 엄마.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팔순 잔치 당연히 해야죠.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반반씩 하려면 내가 하자는 곳에서 해. 그러면 되잖아. 또 허접한 곳 예약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됐다, 됐어. 내가 다 낼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다. 뭐가 어째? 나도 낼 테니까 보통으로 평범하게 해. 남들 하는 것처럼. 유난 좀 떨지 말고. 또다시 싸우는 두 아들의 양 씨가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말릴 생각이 없는지 남편 뒤에 각자 서서 응원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서도 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행으로 대체하자, 식사만 하자, 어쩌자 하다가 유야무야 얼렁뚱땅 팔순 잔치를 하지 않게 되었죠. 첫째는 둘째 때문에 못했다. 둘째는 첫째 때문에 못했다. 끝까지 싸우는 형제들에게 양 씨가 지쳐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식사만 하자고 했잖냐. 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그래. 그렇게 해서 팔순 당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가족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작아도 잔치는 잔치인데 서로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죠. 죄송해요. 칠순도 못했는데 팔순 잔치까지 못해드려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됐다.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이게 더 좋다. 한정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릇을 거의 비워가자 큰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하세요.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좀 가시고요. 마음을 담아서 넉넉히 넣었어요. 봉투를 열어보자 언뜻 보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양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줘? 큰 돈은요, 무슨?
자식 도리인데요. 큰며느리 말을 듣고 양 씨는 작은 아들을 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표정이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는 큰 건 준비 못했고요. 곧 추워지니까 잠바 한 벌 사왔어요. 어머니, 그래도 백화점에서 샀어요. 쇼핑백을 건네는 둘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으로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안 그래도 입던 게 다 터져서 새로 사야 되나 걱정했는데 마침 딱 좋은 걸 사줬네. 양 씨는 작은 아들의 형편이 좋지 않은 걸 알기에 과하게 칭찬을 하며 축혀 세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침울하게 말하는 작은 며느리에게 양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잠바가 딱 좋다. 어떻게 알고 이걸 사줬는지. 그리고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서 걸쳐보자 그제서야 둘째 아들 부부의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첫째 부부의 표정은 미처 살피지 못했죠. 양 씨는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때 안에서 아들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냥 엄마 생신도 아니고 팔순인데 선물이 그게 뭐냐? 무슨 패딩을 팔순 선물로 드려? 그러는 형은 용돈 드릴 거면 제발 좀 상의 좀 해. 형만 많이 드리면 끝이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드리려면 얼마 드리자. 얘기를 하고 반반씩 드리면 좋잖아. 너 반반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더 드린다는데 그게 또 불만이야? 형은 왜 형밖에 몰라? 그런 건 기본적인 거 아냐? 아니다. 형한테 뭘 바라냐? 기본도 안 된 사람한테. 도련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또 문 앞에 서서 양 씨는 머리를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도 싸우고 저래도 싸우니 그냥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만류하는 자식들을 뿌리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팔순인데 홀로 TV나 보고 있자니 헛헛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식들이 싸우는 꼴은 더 바다간 화병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잘 먹은 한정식도 소화가 안 되는 듯 아직도 뱃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부룩한 느낌은 다음 날이 되어도 다다음 날이 되어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양 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병명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만 염증 수치가 높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에 홀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타온 약을 먹으니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죠.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먼저 알리진 않았지만 우연히 통화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 집 팔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요.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혼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번 일만 해도 그래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정도만 해서 다행이지. 구급차 부를 정신도 없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자 양 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은 오래도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프고 나니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은 아들에게 그러마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상의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작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자 양 씨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나눈 대화를 전하자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집을 팔아서 정석이네 집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정석이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래, 너희는 애들이 둘이니까 정석이는 애도 없고. 그건 다 좋은데요. 만약 그 집 팔면 그 돈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양 씨였습니다.
정석이가 그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 말만 안 했지. 당연히 그 생각하고 모신다고 했겠죠. 하지만 큰아들 말을 들으니 작은아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달라 그러면 줘야지 뭐. 그리고 정석이 요즘 생활이 어렵대잖냐. 그러자 큰아들은 한참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용철아? 끊었나? 아니에요. 안 끊었어요. 엄마,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화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주말에 정석이네랑 같이 그리로 갈게요. 아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만나면 또 싸울 것은 뻔하니 만남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 얘기가 나온 이상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면 이 집 팔아서 너도 조금 주마. 조금이요? 조금이라는 단어에 심기가 상했는지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먹고 살만 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말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쉬세요. 양 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왜 화를 내는지는 이해했지만 양 씨도 큰아들이 조금은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잘 사는 큰아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고 작은 아들은 늘 걱정이 됐죠. 마음 한켠에 작은 아들을 끝까지 공부시키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대단히 큰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작은 아들이 여유 있게 살 수는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큰 아들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았죠. 주말이 될 때까지 마음이 불편한 채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큰아들, 작은아들과 며느리들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와서 전부 앉을 때까지는 모두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불길한 침묵이 계속되었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양 씨의 말이 신호탄이 된 듯 큰아들이 따졌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려고 하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자 작은아들도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엄마 모시겠다는데 당연히 그 돈은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안 모셔도 내가 받아야지. 형은 그동안 아버지 공장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또 그 얘기야?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나 아니었으면 그 공장은 지금 있지도 않았고 너는 공무원은커녕 그 나이까지 공부하지도 못했어. 어찌됐든 아버지 거였던 공장을 형이 받았으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이 집은 내가 받는 게 맞잖아. 그리고 그 대신 엄마도 우리가 모신다는 거고. 멀쩡한 엄마를 갑자기 왜 모시겠다고 난리야? 그럴 거면 결혼할 때 이 집에서 그냥 살지 왜 굳이 나가 살았어? 멀쩡하긴 이번에도 아파서 병원 갔다 오셨는데 형이 늘 그렇게 무심하니까 엄마가 나랑 살겠다는 거 아냐. 그러면 엄마 재산도 같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련님, 그건 아니죠. 원래 상속 받을 땐 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라도 했어요? 살아있는 엄마를 왜 형수가 죽여요? 상속은 무슨 상속이야? 무식하면 말을 아끼셔야지. 야, 임마! 너 말 다 했어? 이 자식이 그동안 건방지게 굴어도 참아 넘겼더니 끝을 모르네. 너는 그렇게 유식해서 그 꼴로 살고 있냐? 꼴? 내 꼴이 뭐? 돈이 단 줄 알아. 남들은 공무원 되고 싶어서 난리야. 형만 무시하는 거야. 형만. 그리고 공부 못하게 한 건 형이잖아. 말끝마다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형이 그럴 자격이나 있어? 도련님,
우리가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무시는 우리가 당했지. 학력 가지고 얼마나 무시했어요? 형님, 그건 형님이 항상 먼저 돈 가지고 저희 무시하셔서 그런 거죠. 넷이 싸우고 난리가 난 와중에 양 씨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화살이 양 씨에게 날아왔습니다.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늘 정석이 그렇게 품에 끼고 사시더니 이제는 돈까지 전부 정석이 주시게요? 그리고 그때 팔순 때 저희가 선물 드렸을 때는 시큰둥 하시더니 잠바 받고 그렇게 좋아하셨죠? 도대체 왜 그렇게 저희를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한테 못 해드린 게 뭐예요? 차별이라니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나는 그냥 정석이가 기 죽을까봐. 형은 그렇게 평생 큰아들 대접받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진짜 욕심이 끝도 없구나. 제발 그만들 좀 해라. 그냥 반씩 나눠줄 테니까 그만들 좀 해. 양 씨가 흐느끼며 말하자 이번에는 작은 아들이 양 씨에게 도끼눈을 했습니다. 모시기로 한 건 저예요. 그런데 왜 덕은 형이 보는데요? 또다시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반씩 나누는 것도 싫고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싫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된 싸움은 양 씨가 앓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만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다. 그냥 없던 얘기로 하자.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여기서 살련다. 엄마,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차갑게 내뱉고는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라고 양 씨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가볼게요. 엄마가 이러시니까 늘 저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요. 그렇게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양 씨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배도 다시 통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가슴도 뜨거워져서 이대로는 큰일이 날 듯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져 누웠다는 표현이 이럴 때 생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이죠. 그 뒤로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보름쯤 흘렀을 때 양 씨는 다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는 두 아들밖에 없었던 어머니.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위암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심장이 두근두근한 상태였죠. 지난번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제대로 검사를 안 했나. 통증이 심해 당장 퇴원할 수는 없고 한동안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기다리는 아들들이 오지 않아 초조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왔니? 암일 수도 있다고요. 별거 아니겠지. 지난번에는 괜찮다고 했어. 큰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용철아, 오해하지 말아라. 정석이만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잘 사니까. 그러자 침묵을 지키던 큰아들 용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니까 제가 악착같이 살아서 돈 번 거예요. 같은 아들인데 왜 하나만 안쓰러우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집 가장 노릇했던 저는 안 불쌍하세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모르신 게 아니라 알려고 안 하신 거겠죠. 저는 가장으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이제는 작은 아들한테 부양하라고 하세요. 저 이제 그 돈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안 오겠다니. 말 그대로예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다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던데 저는 엄마한테 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네요. 아니다, 용철아. 아니야. 서둘러 손을 내미는 양 씨를 아들 용철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탁하고 닫히는 병실 문에 양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큰아들의 상처가 느껴지는 듯해서 차마 쫓아가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작은 아들도 양 씨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형 왔다 갔다면서요. 뭐라 그래요? 양 씨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곰곰이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돈 없이 살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산 게 너무 억울해요. 그 공장이 형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형한테 주고 엄마 저한텐 뭐라도 하나 챙겨준 게 있어요? 하다못해 결혼할 때 저는 집도 없이 결혼해서 전세 살았어요. 내가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데 그렇게 돈 자랑하던 형은 저 한 푼이라도 도와준 적이나 있냐고요. 근데 그 집까지 어떻게 나누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건 제 몫인 줄 알았어요. 양 씨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돈 많은 형은 그 돈까지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엄마는 또 그거에 동조하고 그러면 어머니 둘째 며느리는 굳이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을까요? 나는 그러라고 말 못해요. 우리 집 가장 큰아들 용철이 형이 엄마 모시면 되겠네요. 엄마도 그게 더 좋으신 거죠? 늘 형을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은 아들도 병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양 씨는 아니라는 그 한마디 말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도 닦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이 깨져버린 것일까? 지금 흐르는 눈물이 너무 뜨거워 핏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양 씨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었고 용철도 정석도 모두 똑같이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속을 뒤집어 까서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렇게 느꼈다면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가 놀라서 양 씨의 어깨를 흔들 때까지 양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해답을 찾을 순 없었죠. 그렇게 너는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정작 대접은 사돈이 다 받고 있으니까 난 억울해 죽겠다. 나는 평생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었는데 결혼해서도 애미를 부려먹기만 하는 너한테 질려버렸다. 나 키운 게 그렇게 억울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키우는 게 왜 억울하겠어? 나는 그냥 엄마니까. 그래서 의지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의지했다면 나도 억울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보면 너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너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으로서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남들은 요즘엔 딸 있으면 열 아들 안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딸 하나가 왜 이렇게 버겁냐? 네가 눈곱만큼만이라도 엄마를 생각했다면 엄마는 끝까지 네가 하란 대로 했을 거야. 근데 엄마는 이제 네 시녀집 그만하련다. 시녀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도 잘난 니네 시어머니한테 빌려달라 그래라?
엄마, 내가 기댈 곳이 친정밖에 더 있어? 왜 시어머니랑 비교를 해? 엄마도 이제 주기만 하는 사랑에 지쳤어. 그렇게 어머니는 딸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이 애타게 어머니를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올해 70세가 된 이명순 씨입니다. 딸은 올해 35세 김여선. 임 씨는 딸과 연을 끊기로 다짐합니다. 속이 쑤시고 괴롭지만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자신의 삶을 더욱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임 씨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한 것이 자신과 딸의 관계에 독이 된 듯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임 씨는 30대의 딸 김여선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차에 어렵게 갖게 된 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크게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대부분 그랬듯이 아들이 최고였고 딸을 낳으면 죄인 취급을 받았었죠. 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남들 잘만 낳는 아들 하나 못 낳냐? 옆집만 하더라도 벌써 아들만 셋이라더라. 나는 셋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나만이라도 있어야지 아들은. 얼른 둘째 가질 생각이나 해라. 몸을 풀자마자 임 씨가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소원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8년 만에 겨우 생긴 딸이었습니다. 둘째라고 순탄하게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건 왜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나서는. 임 씨의 딸 여선도 할머니에게 늘상 듣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들 노래를 부르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도 임 씨는 딸 여선을 낳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해준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구박받던 세월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딸 있는 것이 부러움을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겠어? 요즘처럼 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무심한 아들들 보면 정말 후회돼. 딸 하나만 더 낳을걸? 그래도 아들 낳았을 땐 기 좀 펴고 살았을 거 아냐? 임 씨가 웃으며 대꾸하자 가까이 지내는 이웃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그래도 말이야. 그런 말 들어봤어?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뭐 아들 딸 하나씩 낳으면 은메달? 그리고 뭐냐,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잖아? 그러면 나는 목메달이네, 목메달. 근데 언니는 반쪽짜리더라도 금메달은 금메달 아니야. 이웃 동생의 우스갯소리에 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목메달이 아닌가 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딸 자랑을 늘어놨을 텐데 임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딸이네. 거봐. 우리 아들들은 내가 먼저 하기 전에는 전화도 안 해. 딸은 이렇게 살갑잖아. 임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자 이웃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왜 안 받아? 전화 끊어지겠다. 임 씨는 딸의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용건은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2시간쯤 흐르는 뒤 임 씨는 딸 여선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출근한 낮 시간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한숨부터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이 꼴이 이게 뭐야?
애도 있는 집에서. 그렇지만 오히려 애가 있으니 쫓아다니면서 치우려면 힘들기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무장갑을 끼는 일이었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그릇, 후라이팬, 냄비들. 요리를 할래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어휴, 이래선 어떻게 밥을 해 먹는다는 건지 그때그때 설거지를 해놔야지. 투덜거리면서도 분주한 손놀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끝내니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열어보았더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한 음식들, 아니 음식물 쓰레기들이 냉장고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익숙한 듯 냉장고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솥단지만큼 큰 냄비 안에 음식물을 때려 넣고 낑낑거리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거실을 쓸고 닦고 소파 위에 쌓여있는 빨래까지 정리해서 넣어놓으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애구머니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임 씨는 다급히 고무장갑을 벗고는 1층으로 뛰듯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노란 버스가 임 씨 앞에 섰습니다. 3살 된 임 씨의 손녀딸 황수연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생일이 늦어 아직 2돌이 안 된 손녀가 임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 딸과 사위를 대신해 오늘 저녁 임 씨가 돌봐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 수연은 하나부터 10까지 돌봄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밥 해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니 시간이 벌써 9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화장실 청소까지 하니까 또 1~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에 겨우 허리를 펼 수 있었죠. 어머니, 집이 진짜 깨끗하네요. 저희 집 안 같아요. 그러네. 엄마가 매일 와줬으면 좋겠다. 웃으며 사위와 딸이 하는 말에 임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다 엄마 골병 나서 죽게. 아무리 바빠도 집 좀 치우고 살아. 알았어. 요즘 좀 바빠서 그랬어. 그래도 엄마 덕분에 살았다.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아. 임 씨도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바쁜 딸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제 가볼게. 고마워, 엄마. 근데 어쩌지? 우리 술을 마셔서 엄마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됐어. 택시 타고 가면 돼. 회식 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뭘? 고마워. 엄마 없으면 회사 생활도 못하겠다. 끊어질 듯 아파오는 허리를 두드리며 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보며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그때 꼬르륵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고, 밥도 안 먹고 청소했네. 이놈의 딸내미가 엄마 밥 먹었느냐고도 안 물어보네. 불만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기분 상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딸이 늦게 들어와서 대청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뭐 하나라도 덜 해놓고 가면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는 딸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넓은 집을 종일 청소하고 돌아오면 다음 날은 내내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편해진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건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에도 몇 번씩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골병이 들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딸의 전화가 무서워질 수밖에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되자 다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추장 불고기 좀 해다 줄 수 있어? 오랜만에 그게 먹고 싶네. 고추장 불고기? 어쩌지?
오늘은 엄마 약속 있는데 그래? 오늘 꼭 먹고 싶은데. 진작 말하지. 선약이 있는데 어떡해. 요즘 마트에도 많이 팔어. 오늘만 사 먹어. 마트에서 파는 거랑 비교가 돼? 엄마가 해준 게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아쉬워하는 딸의 목소리에 임씨는 망설였습니다. 한숨을 쉬면서도 딸이 자신이 해준 음식을 꼭 먹고 싶다고 하는 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휴. 알았다. 오늘 해서 가져다 줄게. 수연이도 내가 데리고 들어갈까? 그래주면 진짜 고맙지, 엄마. 딸과 전화를 끊고도 아직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쩌지? 오늘 못 만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미안해. 다음에 내가 한턱 쏠게. 딸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한 소리 듣고 나서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장을 봐와서 딸이 먹고 싶다는 고추장 불고기도 하고 다른 반찬들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갔을 때 상한 음식들을 다 버리니 냉장고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요리에 영 재주가 없는 딸이 또 배달 음식으로 때울까봐 신경 써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녀 수연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또 청소를 하고 냉장고 정리도 하니 8시 가까운 시간에 딸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와 있으니까 일 조금 더 하고 왔어. 내일 주말이라 푹 쉬게. 수연이 아빠는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늦는데. 얼른 씻고 와서 저녁 먹어. 딸의 말처럼 내일은 토요일이기에 임씨는 내심 딸과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맥주도 한 잔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갈 준비도 하고 왔고 말이죠. 밥 안 먹을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자고 싶어. 엄마는 저녁 먹어. 아니야. 그럼 얼른 쉬어라. 엄마는 가볼게. 알았어. 근데 나 오늘은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오늘만 버스 타고 가면 안 될까? 임씨는 섭섭한 마음을 애써 감췄습니다. 여벌의 옷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쫓겨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빈말이라도 자고 가라는 말, 아니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는 말을 할 줄 알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꼭 오늘 먹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해온 고추장 불고기는 아직도 냉장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굳이 오늘 먹겠다고 난리를 친 거야. 약속도 괜히 취소했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어제 고추장 불고기 못 먹었잖아. 오늘 먹었어? 아, 그거? 먹었지. 맛있었어. 그래? 간이 좀 짜게 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간? 안 짰어. 역시 우리 엄마 솜씨 안 죽었더라고. 다행이네. 오늘은 뭐 해? 수연이 데리고 어디 안 가?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놀러 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찍 시부모님 오셨어. 그래서 어제 자고 가란 소리도 안 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넌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이랑만 놀러 가더라. 임씨가 투덜거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잘 다니잖아. 그리고 나라고 뭐 그러고 싶겠어? 나도 주말엔 쉬고 싶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가자고 그러시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임씨는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딸하고는 여행을 가본 적이 언젠지 까마득했으니 말이죠. 다음엔 엄마랑도 같이 갈게. 서운해하지 마.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임 씨는 딸이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 달쯤 뒤에 딸이 임 씨에게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엄마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다니까. 수연이 아빠랑 수연이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넷이서 1박 2일로 갔다 오자. 그 말을 듣자마자 들뜬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날이 올 때까지도 소풍 가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행 당일이 되어 바다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얼떨떨했죠. 엄마 유모차 좀 밀어줘. 딸은 사위와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데 보기가 좋아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연이는 할미랑 같이 바다 구경하자. 유모차를 조금 밀고 앞으로 가자. 수연이도 걷고 싶었는지 내려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여선아, 수연이 꺼내줘도 되니? 저 멀리 걷고 있는 딸에게 묻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더러워진다며 차라리 안아주라고 말이죠. 애도 모래사장도 걷게 해야지. 참. 그러면서도 임 씨가 수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두 돌이 안 됐다지만 갓난아기가 아니기에 묵직했습니다. 그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자 팔이 저려왔습니다. 유모차에 다시 내려놓으려니 타지 않겠다며 발버둥치는 손녀를 어찌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해변 산책을 마칠 때까지 수연을 임 씨가 안고 있어야 했고 짐이 실려있는 유모차를 두고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처만 서성거려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 해산물 좀 먹을까? 바다 구경 다 못했는데. 아쉬워하는 임 씨애가 딸이 말했습니다. 여태 안 하고 뭐 했어? 여기가 다 바다인데. 그냥 서 있으면 바다 구경 아니야? 농담으로 들었는지 딸과 사위가 유모차를 밀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임 씨는 손녀를 고쳐 안고 딸을 쫓아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의자에 수연을 내려놓자마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수연이. 나는 애기 먼저 먹일 테니까. 엄마랑 수연이 아빠 먼저 먹어. 딸은 수연이에게 밥을 먹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리 줘. 너도 먹어야지. 수연이는 엄마가 먹일게. 아니야. 그러면 엄마는 먹지도 못해. 뭘 먹이면서 나도 먹으면 되지. 이리 줘. 딸이 머뭇거리며 아이 밥을 넘겨주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임 씨는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한시라도 눈을 떼면 난장판을 피워놓는 손녀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나왔습니다. 애를 어떻게 계속 안고 다녀? 이따가 숙소에 들어가서 씻기면 되지. 걸어 다니라고 내려줘. 알았어. 그제서야 딸이 수연을 내려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느긋하게 바닷가 좀 걸어보나 했지만 이리저리 튀어나가는 손녀를 쫓아가는 것 또한 임 씨 몫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해가 져 다 같이 숙소로 들어갔는데 임 씨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뭘 구경했는지도 모르겠고 손녀딸 뒷공무니 밖에 쫓아다닌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늘 진짜 좋았어. 오랜만에. 그치? 딸이 하는 말에 임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즐거운이 됐다. 뭐? 엄마는 재미없었어?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아니야. 재미있었어. 아이를 재우고 맥주 한 잔 마시자는 딸의 말에 평소에는 좋아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 자련다. 얼른 침대에 몸을 눕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수연이랑 수연이 엄마랑 어머니랑
셋이서 큰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여기 간이 침대에서 혼자 잘게요. 사위의 말에 임씨는 손녀딸 옆에 누웠습니다.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설핏 잠에서 깼는데 아직 불이 꺼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딸과 사위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이 오붓하게 마시게 그냥 자자하고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용돈 어떻게 드리지? 그러게. 다음 달 우리 엄마 생신이고 돈 나갈 일이 너무 많네. 그러면 우리 엄마는 10만 원만 드리자. 딸의 목소리에 임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대답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 똑같이 드려야지. 그렇다고 어머니도 10만 원 드릴 순 없잖아. 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계시겠어?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시댁에도 10만 원만 드렸다고 말할게. 나중에 아시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말 안 하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그런 걸로 안 서운해해.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걱정 마. 끝까지 못 들은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임씨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시집을 더 신경 쓴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임씨도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으로서 딸의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시댁이란 늘 더 어렵고 항상 신경을 써도 좋은 소리 한번 듣는 게 힘든 것이었죠. 조금 있자 딸이 자리를 치우고 일어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고 딸과 사위의 숨소리가 잦아들 때까지도 임씨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뒤척이는 바람에 침대 끝까지 밀려난 임씨는 몸을 일으켜 소파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으니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자신은 시어머니 다음, 남편 다음, 손녀 다음, 그 다음.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한번 뒤돌아보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뒷전이었죠. 한때는 자신이 딸을 뒤에서 지켜준다고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딸이 가장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니까. 애써 임씨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여행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심란한 기분을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못 와줘. 회사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어쩌니? 엄마 친구랑 나와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친구, 누구? 양해 좀 구하고 오면 안 될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라 힘들 것 같아. 수연이 아빠도 늦는데? 오늘 약속 있다고 해서 알겠어. 끊을게. 서운한 투로 대답하며 전화를 끊는 딸. 임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요 며칠 딸이 와달라고 부탁해도 안 간 것이 몇 번 되었습니다. 딸이 서운해하는 것을 알지만 임씨는 당분간 딸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필요할 때 자신을 찾으면 언제 어디에 있든 달려갔었는데 그래서인지 딸은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꾼쯤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임씨는 딸과 조금 떨어져서 보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딸이 왜 그러냐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지만 임씨는 몸이 아픈 핑계, 친구 핑계 등을 대며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위화감을 느꼈는지 요즘 들어서는 점차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금 좀 와줄 수 없을까? 왜 그래?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에 임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엄마 오기 힘들면 내가 갈까? 아니야. 엄마가 갈게. 임씨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가방을 메고 있었죠. 금방 갈 테니까 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딸의 젖은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고 임씨는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딸에게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래요? 최대한 서두를게요. 임씨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내려서도 빠른 걸음으로 딸의 집을 찾았죠. 문을 두드리니 딸이 빨개진 눈을 하고 나왔습니다. 너 무슨 일이길래 그래? 들어와서 얘기해. 딸과 마주 앉자 딸이 말했습니다. 사실 수연이 아빠가 친구 따라서 무슨 투자인가 뭔가인가 했나 봐. 근데 그게 잘못됐다나 봐. 뭐야? 무슨 투자?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거 이번에 전세금 올려줄 돈이었단 말이야. 황서방은 뭐라는데?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 근데 빌면 뭐해? 빈다고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는 거야? 수연이랑 황서방이랑 잠깐 수연이 데리고 나갔어. 어떻게 한다니 그래서? 전세금은 어떻게 해?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답답함에 임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대출 좀 받으면 되잖아. 알아봤는데 그만큼 안 나와. 전세금을 엄청 올려달라 그래서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세 식구가 살기에 넓은 집이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생각이 조금 다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적금 든 거 있잖아. 잠깐만 빌려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없다면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임씨가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죠. 적금을 깨란 말이냐? 금방 쓰고 돌려주면 어떻게 안 되나. 당장 없는 돈이 조금 있다고 생길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바람인 딸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일단 그 돈 당장 준다고는 못하겠지만 한번 알아는 보마. 너도 집 이사 가는 것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 그래야 막막하지 않지. 알았어.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왔나 보네. 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자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돈 와 계신 줄 모르고. 아, 어서 오세요. 서로 당황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딸은 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연락하고 오니? 새삼스럽게. 사돈이 소파에 앉자 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그래. 시원한 걸로 한 잔 줘라. 딸에게 물 한 컵 받아본 적도 없는 임씨가 속으로 흥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돈도 여기 와서 차 한 잔 드세요. 안사돈이 임씨에게 말했지만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딸이 너무 분주히 주변을 치우며 다녔으니 말이죠. 여선아, 너 좀 앉아. 시어머니 오셨는데. 그래서 임씨가 딸을 거실에 앉히고는 딸 대신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임씨가 오질 않자 지저분해진 집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청소를 하세요? 자식 집인데 이런 걸로 흉 안 봐요. 그러면서도 우아하게 앉아서 차만 마시는 사돈.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휴지통을 비우고 있는데 상황이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딸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좋은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볼 수밖에 없었죠. 대충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앞섭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털며 나온 임씨가 딸을 돌아봤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었으면 하는 마음에 입을 떼려니까 딸이 눈치를 줍니다. 계속 눈짓으로 현관을 가리키는 것이 집에 가보라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돈 달라고 오라 그럴 땐 언제고 시어머니 오니까 땀 흘려 청소해준 엄마는 쫓아내려고 하다니요. 시엄마가 무슨 임금이라도 되는지 옆에서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딸. 조금 있으면 입가에 묻은 물마저 손으로 닦아줄 듯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임씨가 짐을 챙기려 하자 사돈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참. 지난번에 주셨던 불고기 잘 먹었어요. 역시 사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다른 반찬들도 잘 먹었어요. 네? 불고기요? 임씨가 되묻자 오히려 사돈이 놀라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 먹으라고 고추장 불고기 해주셨잖아요. 여선아, 아니야? 아, 네. 엄마 지난번에 고추장 불고기 말이야. 약속도 취소하고 달려가서 불고기를 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딸의 뱃속이 아닌 사돈의 뱃속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입에는 좀 맞으셨어요? 그럼요. 종종 여선이가 사돈이 해주셨다고 가지고 오는데 그때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딸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음식이 늘 엉뚱한 목적지로 향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딸 가진 게 죄라고 딸의 말에 대충 맞장구 친 임씨가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딸이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쫓아내려왔습니다. 엄마, 미안. 너 왜 엄마한테 나가라고 눈치 줘? 나는 거기 있으면 안 되니? 시엄마 오면 나는 나가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말도 없이 온 시엄마한테 나가라고 해야지. 왜 엄마를 쫓아내? 무슨 내가 엄마를 쫓아내. 엄마 갈 때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는 엄마잖아. 나 좀 이해해줘. 엄마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엄마는 딸이 곤란한 게 좋아? 딸이 임씨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알았다고 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임씨는 멈추지 않고 딸에게 따졌습니다. 엄마가 있는 게 왜 너 곤란한 일인데? 그리고 너는 왜 엄마가 해준 음식 사돈 준다고 말도 안 해? 엄만 너 먹는 줄 알았어. 사돈 드린다고 했어도 해줬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먹는다고 해야 엄마도 기분 좋게 만들지. 그걸 아는 애가 넌 먹지도 않고 다 시엄마한테 줘? 다는 아니고 내가 먹은 적도 있어. 아무튼 미안해. 내가 네 시엄마 반찬에다 바치는 시녀야? 아니다. 사돈네 시녀가 아니라 내가 네 시녀인가 보다.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정작 대접은 사돈이 다 받고 있으니까 억울해 죽겠다. 나는 평생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었는데 결혼해서도 애미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너한테 질려버렸다. 그러자 딸도 표정을 굳히고 대꾸했습니다. 나 키운 게 그렇게 억울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키우는 게 왜 억울하겠어? 나는 그냥 엄마니까. 그래서 의지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의지했다면 나도 억울하지나 않다. 그런데 이제 보면 너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너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으로서만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남들은 요즘엔 딸 있으면 열 아들 안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딸 하나가 왜 이렇게 버겁냐? 네가 눈곱만큼만이라도 엄마를 생각했다면 엄마는 끝까지 네가 하잔 대로 했을 거야. 근데 엄마는 이제 네 시녀집 그만하련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도 잘난 니네 시어머니한테 빌려달라 그래? 내가 기댈 곳이 친정밖에 더 있어? 왜 시어머니랑 비교를 해? 엄마도 이제 주기만 하는 사랑에 지쳤어. 그렇게 임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딸은 시어머니가 있어 차마 임 씨를 쫓아오진 못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임 씨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당분간은, 아니 앞으로는 딸에게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